네, 안녕하세요.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오늘 말끔하게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해결해 줄 아침엔 투자 박종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예.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 예. 어제 괜찮으셨죠? 아, 좋았습니다. 너무 재밌었어. 진짜요? 예. 오늘은 더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이슈 배틀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이슈 배틀이라고 해서 심지어 저희가 월, 화, 수 뭐 이렇게 해서 네. 뭐 월요일 월요 주간 전략, 화요일 화려한 이슈 배틀 뭐 이렇게 좀 이름을 아, 짰는데 그래요? 예.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네. 봤어요. 그래요? 이렇게 두 분 모셔서 물론 이 두 분 모두의 의견이 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요 안에서 오늘 의견만큼은 난 이분한테 좀 설득이 됐다. 이런 분을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거의 마지막에 승자를 뽑아주시거든요. 아, 승자를? 아, 이거 너무 밖에- 부담되겠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예. 밖에서 피디님들께서 좀 집계를 하셔서 어. 오늘의 승자는 누구다 이렇게 마지막에 카메라로 딱 비춰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네. 코스피 코스닥 일단 지수 좀 볼까요? 양시장 오늘 빨간불 켜면서 그래도 미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음에도 우리 시장 다시 반등해주고 있네요. 네. 자, 오늘 우리 시장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네.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이슈 배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모셔봤습니다. 이분 두 번째 뵙는 건데 친해지는 아, 느낌이더라고요. 오늘 뭐 두 네. 번째인데 좀 배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엔트의 이혁진 차장님 그리고 엔트의 신소정 차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사실 좀 길이 미끄럽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차도 좀 막히고 이러는데 특히 이혁진 차장님 좀 스케줄 있으신데 바쁘게 오셨죠? 아, 예. 갈 감사드립니다, 때도 미션이었고, 올 때도 더 큰 미션이었습니다. 진짜. 아,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우리나라 교통이 이렇게 좋습니다. 아니 저희 뭐 못 맞추시면 시간 네, 부탁드린 거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끌어볼까 그랬었는데 딱 맞춰 와주셔서 아, 예. 네. 제가 중간에 잠깐 없어지면 화장실 갔다 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신원 예. 차장님 오랜만에 봬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강화문금융센터 신소정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화려한 이슈 배틀 주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주제는요. 일주일 뒤에 있을 빅 이벤트 하면은 팀장님 뭐가 생각나십니까? 빅 이벤트 하면은 일주일 사실 뒤. 일주일 뒤에 뭐 일단 트럼프 취임식이 그렇죠. 있고요. 맞습니다. 예. 또 그 다음 주는 또 FOMC도 있고. 맞아요. 예, 네. 뭐 이번 1월 달은 많은 이제 불확실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렇죠. 그 불확실성에 가장 이제 코앞에 와 있는 게 아무래도 트럼프 취임, 2기 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다가온 트럼프 시대 악재를 피할 업종은 이란 주제로 오늘은 그 업종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아마 대표적으로 난 이 업종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신 것 같은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두 분께 좀 일반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요즘 현장에 계시면 고객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뭘까 좀 궁금해지거든요.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신 차장님부터 대답해 주실까요? 아, 네. 네. 요즘 현장에서는 그 오랫동안 국내 주식을 보유하시고 팔지 못하고 계셨던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네, 오. 그런 분들이 이제는 이제 오전 오후가 시장이 바뀌고 매일매일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지칠 대로 많이 좀 지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좋은 것도 빠지고 나쁜 것도 빠진 상황이니 내가 이제는 좀 팔고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다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현장에서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300 후반대까지 이제 왔다가 2,525 이때 되니까 또 좀 내려오는 흐름들.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좀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언제 팔아야 될까? 뭐 이런 부분도 네네. 질문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좋아요. 이혁진 사장님은요? 아, 네. 아무래도 VVIP들을 많이 상대하시니까. 아, 예.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네. 주식 살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 이유는 단순해요. 많이 빠졌고, 많이 싸졌고, 그리고 세금의 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냥 에셋 파킹 개념으로 사실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있다라는 게 제가 우리 증시를 뭐 이러저러한 탑다운 플레이보다 버텀업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살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음. 네, 뭐 실제 실행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그래서 예탁금 많이 늘어나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500선 좀 넘어가니까 여지없이 약간 차익 실현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더 갈까? 이런 뭐 이런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미국 시장 영향도 있을 수 있는데 좀 빠지는 흐름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싼 구간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건가요? 네, 과거랑 다른 점은 네. 전자에 관심이 없으시고요. 전자. 네, 삼성전자에 반도체. 관심이 없으시고요. 비전자, 오히려 이제 개별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사실 증시가 좋을만 할 때 신호들이 보이거든요. 올라간 종목에 대한 확증 편향이 세질 때, 최근에 조선주가 좀 신고가를 가다 보니까, 자, 그 다음은,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에 대한 포스트, 이런 테마들이, 이제 오늘 뭐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포스트 테마들에 대해서 제대로 불만 붙으면, 뭐, 과거 에코프로, 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사실 제가 두 분께도 좀 질문을 좀 네.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앞서서 지금 이제 국내 증시를 이제 살려고 하신 분들이 좀 많아졌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과거에 이 국내 시장이 많이 이제 하락을 한 후에, 많은 이제 매수세가 좀 붙었던 그런 과거의 어떤 트렌드를 좀 보게 되면, 사실 앞으로 우리 국내 증시나 또 한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그러면 긍정적으로 볼만할 것인가? 우리가 약간의 조금 시계열을 좀 길게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과거와 지금의 어떤 환경이 좀 다르진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좀 궁금하신 분들 좀 있어요. 과거의 어떤 네. 경제 성장률과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또 끌고 갈 그런 경제 성장률의 어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증시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수출이에요. 예. 그냥 뭐 하나 다 제거하고 제일 많이 상관계수가 높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출인데요. 자, 수출 전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가 한 7에서 8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성장률이. 예. 내년에는, 올해네요. 지난해가 그 정도 됐고, 올해는 4, 3 그 이하. 그 이하. 예, 예. 예. 왜냐면 그 이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컨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세가 사실상 1%포인트 정도는 결정을 할 것 같아서 그렇죠. 4에서 3 정도. 그러면 성장률은 내년에 2% 이하를 보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과거랑 다른 직전 사이클과 다른 점은 내년도 우리나라를 성장률로 보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에서는 크게 기대할 게 없겠죠. 아. 반대로 금리라든지 예. 아니면 정책적인 푸시라든지 예. 자, 이런 배경이 연중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예, 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오히려 23년에 있었던 화려한 종목 장세가 지금 연초처럼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문제는 깃발. 자, 대장주가 뭔데라는 깃발을 꽂는 것이 1월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쪽으로 쏠릴 개인 자금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제 이어서 채팅창에 허재무 MC 어디 갔냐고 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다음 주 후반까지 휴가예요. 휴가. 네, 네, 미리 얘기가 된 또 일정으로 휴가를 떠났기 때문에 후반이 되면 돌아올 거고 그 자리를 또 든든하게 박정훈 팀장님께서 예. 채워주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 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네. 재무의 심리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아니면 뒤에라도 볼 것 같은데 좀 긴장을 할 것 같지만 네. 어쨌든 보고 싶으신 분들 다음 주 후반이면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알려드리겠고요. 자, 관세 얘기 안 할 수 없었고 뭐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난해 후반부터인가요?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돌아온다, 맞아요. 컴백한다. 네. 예, 워낙 그러니까 행보에 대해서 뭐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괴하잖아요. 뭐 여러 뭐 그린란드 같은 이야기, 뭐 파나마 운하,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아지는 듯한 느낌이고, 뭐 금리 정책 아니면 FMC, 뭐 금리의 방향성, 뭐 우리가 봐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 뭐 지금 최근에는 뭐 지속적으로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출렁거리는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변수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지난 해부터 이제 긴장하던 그 일이 코앞으로 정말 다음 주면 트럼프 임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전체적인 거시도 중요하지만 이제 업종으로 좀 들어가서 그렇죠. 네, 오늘 주제 한번 다시 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돌아온 트럼프 시대 악재를 비껴갈 업종은 뚜둥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뮤직을 넣어봤고요. 예. 업종 하나씩 이제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혁진 사장님 네, 어떤 업종일까요? 저는 로봇입니다. 로봇.
네. 역시 이제 로봇으로 밀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로봇 전문가로서. 네. 네, 로봇입니다. 로봇입니다. 좋아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신소선 차장님은요? 네, 저는 제약 바이오를 준비했습니다. 제약 봐요. 진짜 핫하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가장 네. 좋아하는 딱 두 섹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싸움 잘 붙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번 오늘 해주세요. 같이 네. 싸움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사실 평화를 좋아해서 아, 그래요? 싸움 그런 거 잘 못 부시는데 아, 예, 오늘 예. 팀장님한테 맡길게요. 오늘 뭐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아마 두 분이 이제 앞으로 다시는 안 보겠다. 그런 분위기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네. 나가실 때 이제 인사도 안 하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 한번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대 바이오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어떤 분부터 가볼까요? 5분씩 저희가 일단 5분씩. 네, 5분씩 아. 처음에 초반에 나는 왜 로봇이다, 나는 왜 바이오다, 이 5분씩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부터 이혁진 차장님부터 가실까요? 아, 예.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역사적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2025년에는 그 로봇의 역사적 가치가 쓰여지는 첫 해가 될 겁니다. 자, 누가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께서 해외 주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만 대도 그 역사를 누가 써내려갈지를 보면 임팩트가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젠슨왕입니다. 이미 코스모스를 발표를 했죠. 예, 플랫폼이 있습니다. 자, 완성품으로 누가 보여줄 것인가? 머스크입니다. 예, 테슬라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로 공장을 돌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숙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는가? 이게 또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겁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모두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미 발을 담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글로벌 가장 중요한 키맨들이 25년에 로봇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 역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겠냐가 자, 올해 종목장에서 로봇이 돋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로봇이 원래 이제 이렇게 부각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과거에 로봇 개발의 역사를 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용화하는데 제품, 시제품 낸 다음부터 15년은 걸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먼 미래로 생각했던 이 배경인데 지금 2022년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이 옵티머스가 1세대부터 2세대 넘어가는 것이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 15년의 시간이 1년으로 줄어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휴머노이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또 한 가지 AI입니다. 우리 전 세계 증시를 가장 주도하고 있는 섹터 테마 또 단연 AI인데 이 AI가 소프트웨어로 남아 있다라고 하면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가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자, 이것이 본격적인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려면 하드웨어가 되어야 하고 저는 두 가지 디바이스로 끝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이 두 가지가 동반되어야 AI가 더 갑니다. 즉 증시에도 필요하고 인류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모든 키맨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로봇이 2025년 역사를 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구 구조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자, 우리는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것이 인구 구조죠. 우리나라는 25년 올해부터 인구 순감이 시작이 됩니다. 방법, 대안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러우 전쟁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전쟁이 났을 때 인간이 가서 할 수 있는 건 너무 적었다. 자, 무인화를 이야기하는 이유인데 방산에서 뭐 육군, 공군, 해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인화는 25년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로봇 대장주를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25년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5분 다 안 쓰셨는데 아, 깔끔하게 이연사 외칩니다. 이 연사 외칩니다. 이 듣다 보니까 영화 대사 중에 역사의 흐름대로 가 이런 거 있어요. 정우성 씨 대사였던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것처럼 갑자기 로봇은 네, 네. 역사다. 역사의 네, 흐름에 이제 편승하는 게 바로 이제 다음은 로봇이다. 네, 네. 근거로 여러 가지를 대주셨고요. 좋습니다. 또 돌아와서 네. 들어볼게요. 신소정 차장님.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 그에 앞서서 저희가 오늘부터는 정확한 카운팅을 위해서 유튜브 투표 기능을 사용하신다고 박 교수님 사인이 왔습니다. 이 첨단 기능을 저희가 왜냐면 로봇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우리도 원래 수기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제가 막 정자도 쓰고 이랬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오늘부터 첨단 기능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한번 카운팅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나 로봇 쪽이다. 나 바이오 쪽이다. 이쪽에 더 설득이 간다. 투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장님 역시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왜 바이오입니까?
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이제 오래 사는 것. 네,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로봇도 중요하고 AI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이제 바이오 산업은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2025년 첫 시간에 이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벤트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 미국시 시간으로 13일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지금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에 대해서 이제 또 새로운 장이 열렸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올해의 학회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JP모건 헬스케어 먼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이게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행사이기도 하고 매년 1월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올해의 산업 전망을 가장 빠르게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550여 개의 기업가 8,000명 이상이 모이는 큰 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M&A 및 대규모 라이센스 계약이 발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개발 성과와 신규 파이프라인 그리고 2025년에 방향성을 오픈을 하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이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의 취임 전에 열리는 행사이잖아요. 그래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제약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예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참고로 올해 참가하는 국내 기업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이런 그 회사들이 이제 발표를 또 하게 되고요. 아래쪽에 제가 2024년 발표 기업과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SK 바이오팜이 2024년 제약 바이오주를 어떤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 그 주도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발표하는 기업과 공식 초청된 기업에 대해서 컨퍼런스 이후의 흐름을 주목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제약 바이오 섹터를 돌아보면 이제 올해의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2024년을 한번 되짚어 봐 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은 그 팬데믹 이후에 2022년부터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과 함께 기술적인 성과 부재로 약세를 지속을 해왔는데 2024년에 이제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됐고, 네, 국내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은 성과들이 나왔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그 FDA 항암제가 최초로 이제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연초에는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이 발의되면서 국내 CDMO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뭐 당뇨 비만 치료제가 이제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국내의 GLP 신약 개발 업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었고,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등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국내 플랫폼 개발사의 글로벌 경쟁력도 재입증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025년도에도 이런 국내 제약 바이오는 임상 결과 발표 모멘텀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4년의 흐름을 올해도 잘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뭐 네. 5분 제가 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딱 보니까 두 분께서 네. 서로 공격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진짜요? 하세요? 그럼요. 공격 잘하실 것 같고. 표현이- 눈빛이 지금 거의 공격수예요, 지금. 최선의 수비는 공격. 표정이 팀장님 말 듣고 왜? 왜? 나 나 지금 돼 있는데? 방금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그죠? 예. 그런 눈빛이었고 또 차장님도 안에 이렇게 숨어져 있는 예. 한 방이 있으시니까 공격 한번. 그러면, 네. 자, 제가 그냥 한번 지금 방금 제약바이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궁금한 거 먼저 한 번만 좀. 좋아요. 네, 한번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과거의 이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금리 정책 때문에 많이 훼손이 됐었던 섹터가 또 제약바이오 섹터였잖아요. 여러 가지 뭐 자금 조달이나 아니면 뭐 이자에 대한 부담,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어떤 금리 방향이나 정책들이 한 번은 다시 또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좀 시장에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빠르게 안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네.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를 수 있다. 네. 뭐 글로벌 경기가 일부 둔화가 돼서 여러 가지 하여튼 좀 제약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은 금리에 좀 민감하게 예. 반응을 하는 시장이고 이제 고금리가 또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단은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와 그 자금력이
필요하지만 이게 바이오 쪽은 자금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기술력이 높은 회사일수록 이제 비파마들이 먼저 알아보고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2024년에 이제 고금리를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고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예. 어느 정도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이 많이 가려졌다. 가려졌다 이미.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바이오 업종은 작년에 움직였던 예. 종목들이 또다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옥석을 가려보자라는 조언을 좀 많이 드리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미 좀 가려져 왔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의 자금력이 같이 더해지는 기업들이 좀 올해도 잘 올해도 갈 것이다. 잘 갈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데 예. 우리 예. 이혁진 사장님께도 예, 질문 이학전 있으세요? 차님은 사실 로보틱스 제가 요거 좀 궁금해요. 네. 오늘 아마 시장 보셨던 분들, 네.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를 좀 보다 보니까 CES 때 네. 젠슨항이 로보틱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뭐 코스모스도 공개하고, 네. 코스모스 공개하고 네. 막 작은 중소형주들 로보틱스 뒤에 붙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엄청나게 튀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젯밤에 다 폭락했거든요. 네. 예,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반영을 하는 것이 이게 일부 하나의 뭐 이슈로만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정말 트렌드로서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약간의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객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홈페이지를 가보면 예. 사족 보행은 프로덕트 분류가 돼 있고요. 휴머노이드는 리서치에 분류가 돼 있어요. 어제도 네, 일부 예. 말씀해 연구를 주셨어요. 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 진짜 고민해 봐야 될 건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폭락을 말씀하셔서 로봇을 만들면 수요가 반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휴머노이드는 더 그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휴머노이드를 만들어서 실제 수요를 담보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처참하게 갈릴 겁니다. 자, 그러면 담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기업들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담보할 수 있다. 네. 수요. 내가 만들면 가져간다. 휴머노이드를. 자동차 테슬라. 공장이에요. 자동차 공장. 아, 자동차 공장? 예.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는 아주 산업용으로. 당분간 맞습니다. 아. 아주 당분간 네. 어쩌면 30년까지도 실내용으로 써야만 할 겁니다. 배터리 때문이에요. 실제 옵티머스 봇도 사용하는 환경을 보면 여기 위에다가 그 전선 케이블을 달고 이게 같이 다닙니다. 그게 이제 그 어떤 행사장 가면은 혼자 이렇게 서 있고 그런 건 아주 가벼운 움직임만 하고 일은 하는 로봇은 케이블이 달려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아틀라스 9 버전조차도 유압식이기 때문에 케이블 달고 다니거나 그렇죠. 아니면 덤블링 한번 하고 그냥 쉬게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 이 휴머노이드는 배터리고 예. 만들면 써줄 만한 담보된 고객사가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자동차 말고는 아직 보이진 않아요. 자, 그래서 자동차의 전방 고객사가 있는 휴머노이드 이제 로봇들 테슬라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고요. 네네. 우리나라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믿을만 하고요. 자, 그리고 뭐 코스모스 같은 것들은 플랫폼이니까 예. 당연히 좀 신뢰가 있는 것이고 걱정이 되고 향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방산이에요. 방산. 네, 방산은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실외에서 경쟁력을 갖춘 다족보행 로봇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고객사는 담보돼 있어요. 국가죠, 국가. 네. 자,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팔 수 있는 기동 능력이 있는 로봇은 전 세계 몇 개가 될까? 제가 봤을 때 한 3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가 이제 주가적으로 매력이 없다? 자율주행 로봇들이에요. 아, 자율주행 로봇들. 예. 예. 자율주행 로봇은 경쟁제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라이더스예요. 라이더들. 아, 라이더. 라이더 분들을 자율주행 로봇이 이길래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있나요? 예. 규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교통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신호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라이더 분들 제가 죄송합니다만 빨간불에 가로지르시잖아요. 예, 그 속도를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대단해지시는. 근데 그죠. 그러면 그 대체를 하는 상대방은 연봉이 평균 보니까 한 5천 정도 되시더라고요. 예. 그 로봇이 성공을 했을 때 기대값은 한 대당 5천만 원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로봇은 제가 봤을 때 부가가치가 네. 기대보다 네. 그렇게 높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딱 두 가지죠. 다족보행 방산 로봇과
이제 그 담보할 수 있는 수요가 있는 이족 보행 로봇 요걸로 추리자. 네.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그 알겠습니다. 안에서도 예, 구별하고 추리는 네. 게 필요하다라는 네, 알겠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자, 로봇 대 바이오 주제로 저희 트럼프 2기에 우리한테 악재만 있는 건 아니다. 이 산업은 좀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산업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유튜브 지금 보시면서 신소정 차장님의 제약 바이오냐, 이혁진 차장님의 로봇이냐 한 표씩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이제 서로에게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 이혁진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네. 바이오도 상당히 좋게 보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그쵸, 하셨던 그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 이제 원래는 공격수인데 네. 공격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네. 제가 아끼는 게 바이오입니다. 아, 그래서 뭐 조금 참 4살 깎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뭐 안 좋게 공격하신다기보다는 예. 어떤 날카로운 그래서 질문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궁금하신 좀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뭐 질문은 사실 궁금한 점은 이거예요. 네. 그 제약 바이오는 그 모든 산업에서 가장 하이엔드 하거든요. 근데 그 하이엔드 지위를 뺏겼죠. AI한테. 아. 네. 자, 그러면 올해 이후 이 AI와 바이오에 대한 이 경쟁 구도, 때로는 뭐 콜라보, 요러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실제 AI에게 침투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AI와 협업하고 있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AI와 바이오와의 뭐 간밤에도 사실 엔비디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또 이슈가 있기도 했는데 사장님 이 부분 질문 들어왔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까요? 퀴즈? 네. 갑자기. 2024년 노벨 화학상은 어떤 연구 주제로 수상을 했을까요? 아세요? 노벨 화학상이요? 네. 한강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문학상. 우리 자랑이죠. 네. 화학상? 모르겠어요. 노벨 화학상. 화학상? 네, 잠깐만요. 제가 네. 여기 자료를 네. 한번 비슷한 자료를 뭐지? 준비한 게 있어서 예. 이제 검색해 볼 보여드리면서 수도 있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네. 네. 그냥 들어볼게요. 여러분 네. 아세요? 채팅창에 참여해주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나요? 저희 노벨 채팅창이 화학상? 거의 어. 챗 GPT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 네. 다 다 아세요. 알려주시는데. 아, 진짜요? 예, 예. 정말 깜짝 놀랄 때 깜짝 많습니다. 놀라죠. 진짜. 네.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던지면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예. 네. 어쨌든 화학상. 네. 노벨 화학상은 이제 AI 모델로 이제 화학상을 받았는데, 그 화학이니까 네. 너무 의외거든요. 그렇죠. 네. 노벨 그 AI 모델을 만들어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주제로.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단백질까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AI 프로그램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개발 쪽으로 네, 맞습니다. 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 AI가 얼마나 바이오 제약 쪽에 침투를 많이 하고 있는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네. 네, 할게요. 그 2020년에 발표한 알파폴드 2 AI 모델로 이제 거의 모든 200억 개의 단백질 구조를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그 수많은 과학 응용 분야에서 항생제 내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됐고, 그다음에 AI가 제약 바이오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 노벨상에서 이제 이슈로 보여준 단적인 사례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이 AI 기술을 이제 항암제 개발 및 환자 선별 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QCS라는 이제 플랫폼이 대표적인데, 이 플랫폼은 그 IHC 이미지를 정량해서 그 TROP2 이게 개발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제 발현을 분석을 해서 이를 이제 기반으로 환자를 선별을 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확실히 제약 바이오는 좀 용어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트롭. 트롭2. 그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루닛, 우리나라 루닛과 협력을 해서 네. 그 EGRF 돌연 변이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AI 기반 디지털 병리 분석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루닛이 이제 방대한 병리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EGRF 변이 여부를 판별을 해서 이제 환자 선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루닛을 좀 또 공부를 해보니까 일반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판별을 이제 구별을 해놓는 것보다 네. 그 환자들의 기존 이제 암이 발병이 되기 전에 사진들을 이제 분석을 루닛을 했더니 루닛이 더 빨리 찾아내더라고요. 예. 네네. 그래서 이런 AI 기술들이 앞으로 이제 암 진단을 받을 때 뭐 이런 미리 검사를 하는 것과 예. 이런 AI 솔루션을 같이 이용하는 게 우리 실생활에서도 지금 많이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뷰노라는 회사는 그 AI 기반으로 심정지 예측
솔루션인 딥카스를 FDA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2025년에 그 FDA 최종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점도 저희가 한번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와 어떤 단백질 구조와의 관계, 그 안에서 이미 신약 개발에 대해서 이미 속도감을 좀 붙일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방향성이 좀 나오고 있다. 요건데 사실 지금 로봇도 마찬가지고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고 AI와 접목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이 기업이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이게 정말 어찌 보면은 그 기간이 얼만큼 빨리 오냐 안 오냐가 시장의 관건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상. 네. 지금 신 차장님께서는 그 기간이 빨리 로봇보다는 빨리 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현재 많이 침투했습니다. 로봇보다. 저희가 로봇보다? 건강검진하는 거에 있어서도 AI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신약을 개발을 할 때도 예. 어떤 물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물질을 AI 테스트로 돌려서 그걸 또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프로그램을 작년에 그 JP모건 헬스케어에서 AI 주제로 또 그런 AI 모델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여러 빅파마들이 그 프로그램을 또 많이 사용을 해서 물질을 선택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로봇이 무슨 얘기냐? 지금 AI가 지금 벌써 먼저 치고 나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로봇은 뒷전이다 지금. 예. 네. 아니, 맞아요. 정말 우리나라가 예. 이 바이오 AI는 유리한 측면이 되게 많아요. 예. 이 AI라고 하는 게 데이터가 되게 많으면 이기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건강 데이터를 갖고 있죠.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건강검진 하잖아요. 의무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버금가는 데이터가 있는 데가 있어요. 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을 자주 가요. 자주 가요. 그 데이터가 많아요. 사실. 네. 그럴 것 같아요. 매년 우리 몸 스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록으로 맞아, 남고. 맞아요. 그다음에 네.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기기 AI가 다 우리나라랑 일본에 많이 몰려 있죠. 예. 정보가 아무래도.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해외 대학교랑 이제 연애하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동의를 공감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더 앞서서 있다. 그게 좀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예. 데이터가 많고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요. 예. 돈을 버는 가장 빠른 방법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겁니다. 뭐냐? 확정된 수주처가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마치 조선처럼. 그렇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주처는 어디가 될까요? 레인보이 로보틱스 수처 삼성전자. 네, 끝. 네. 그 다음에 어. 보스턴 다이나믹스 수주처는 어디가 될까요? 현대차. 끝.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보시죠. 자, 뭐 현대차. 얘기할 필요가. 현대차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심지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체는 50%가 HMG 글로벌이라는 주체입니다. HMG 글로벌은 현대차 대주주고, 2대주주는 기아, 그 다음에 모비스예요. 자, 현대차만 수주를 넣는 게 아니라, 예. 현대, 기아, 모비스가 같이 수주를 넣는다. 네. 끝. 알겠습니다. 자, 누가 그렇게 자꾸. 그러면 이미 끝 하셨으니까 네네. 지금 바이오는 그러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는가? 네. 그거를 우리가 또 질문을 해야 될 것 아우, 싸움 같아요. 잘 붙이시네요. 그렇죠. 진짜. 아, 예. 오. 바이오는 지금 거인의 어깨에 못 탔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많이 잘 타고 있습니다. 잘 타고 있대요. 아, 예. 네. 예. 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제가 근데 그 로봇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그래요? 있어서 난 가만히 있을 생각을 좀 하고 지금 있었는데 화가 나셨어 사실. 아니. 예, 화가 나셔서 나 이게 질문 꼭 해야겠다. 지금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아이, 좋아요. 저도 이제 오늘 주제를 준비할 때 바이오를 할지 로봇을 할지 사실 두 가지 중에서 좀 고민을 했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두 개 다 제가 2025년에 유망하게 보는 섹터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은 자 완전 그 로봇 완성 로봇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소부장이나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해야 될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투자를 한다면 어느 쪽에 먼저 좀 더 접근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확실히 학구적이세요. 저는 공격을 당할 줄 알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학구적인 질문을 거의 하셔서 분석을 내놔라. 약간 아, 이런 예, 거죠. 맞습니다. 공격이라기보다. 네. 어때 뭐 학생회장 출신이세요? 혹시? 거의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항상 준비하시는 건 봐도 예. 모범생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혁 차장님 마찬가지시잖아요. 아, 예. 네. 저는 뭐 어쨌든 네. 훈훈하게 저는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 네.
한 가지의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이 비브라운이라고 하는 의료기기 기업이 있어요.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과 같은 네. 이제 사실상 의료 로봇을 만드는 기기들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투입되는 가장 큰 원가는 협동 로봇 한 대가 들어가고요. 그걸로 이제 최종 판가가 결정이 됩니다. 네, 협동 로봇 들어가는 건 유니버셜 로보틱스가 들어가고요. 한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럼 최종 판가가 얼마일까? 10억입니다. 자, 그러면 10억. 예. 네. 이 이제 헬스케어 로봇의 한 대 가격이 10억에 파는데 가장 큰 원가는 협동 로봇이고 3천만 원 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부가가치가 뒤에 있냐 앞에 있냐예요. 로봇은 압도적으로 앞에 있는 산업입니다. 자, AI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아직까지는 앞에서 돈을 못 버니까 중간재인 뒤에 있는 산업이죠. 그렇죠. 네,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로직 반도체가 돈을 다 벌지 않습니까? 로봇은 정반대예요. 모든 부가가치가 앞에 쏠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 소부장이라든지 다른 뭔가 기기들, 조립회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부장 테마 주가 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부장에 참여하시기보다는 완성품을 공략을 하시는 게 낫다. 그냥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하나 네. 보여드리면 자료 하나 띄워주시면 네.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의 이제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일 전통적인 로봇은 이 산업용 로봇이에요. 아주 큰 단점들이 있죠. 그리포뿐이고 그리고 고정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부가가치는 여기에 종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로봇이 발전해서 다양한 센서를 달고 이동을 시킨 다음 이제 이 이동을 시켰더니 평탄화라는 미션이 생기는 거예요. 실내에서 쓰려고 하더라도 평탄화 공사를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부가치가 상단 캡이 막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이 로봇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밸류체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동 로봇 테마에 참여하시기보다 오히려 이런 다족 보행이나 오히려 여기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MR은 AMR을 발전할 수 있는 트리거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로봇이라고 하는 산업의 부가가치는 전방에 쏠려 있고 그리고 이동을 해야만 부가가치가 올라간다는 건데 그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이 4족 보행, 2족 보행은 담보가 돼 있고 이 물류 로봇은 한 가지 숙제가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숙제를 말씀드리면 자, 예를 들면 우리 자율주행 로봇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로봇이 있다고 쳐요. 네. 자, 그러면 20층짜리에 이 로봇을 몇 대 놔야 될까요? 20층짜리 건물에. 20층짜리 건물에 자율주행. 네. 이 건물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쓰려고 해요, 실제. 그 예. 물류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예. 그냥 쓰려고 하면 20층짜리 건물에 이 로봇을 모두가 쓰려고 하면 몇 대 놔야 될까요? 지금의 상황에서. 한 층에 한 대인가? 맞습니다. 기준은- 20대 놔야 돼요. 한 층에 한 네, 대씩이요? 예. 오. 그럼 왜 그럴까요? 엘리베이터를 못 합니다. 아. 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자 마인드를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수요자 마인드가 어떠한 상황인가를 말씀드리는 건데 자,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는데 자율주행 로봇 좋다 이거예요. 근데 자율주행 로봇의 부가가치를 올리려면 층간 이동이 편해야 됩니다. 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란 우리가 엘리베이터 콜을 하거나 아니면 가서 눌러야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2년 전 자율주행 로봇 한번 보시죠. 팔 달아놨습니다. 저 팔 달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숙제를 제대로 못 풀었어요. 뭐 많은 기업들 뭐 생각나시는 기업들도 있을 텐데 자, 근데 이게 풀리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소스 코드가 공유가 안 됐었는데 이것을 다 한데 모아서 소스 코드를 어떤 로봇에든 연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즉 20층짜리 건물에 로봇의 한두 대만으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올해 내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이동이 가능해진다. 예, 심지어 그 첫 번째 주자가 LH, 예, 대한주택공사에서 엘리베이터 전체 관제 시스템을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이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 층간 이동할 수 있는 로봇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부가가치가 확 하고 올라갈 수 있죠. 예, 뭐 아시는 그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심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예. 겁니다. 저는 아까부터 계속 견자단 그래가지고 왜 견자단 그러나. 이혁진 차장님. 이혁진 차장님. 네네네. 애칭이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야, 좋아해 예, 여기서 주시는. 연문을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좋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뭐 만족을 하시나요? 아니면 더 네네네. 궁금한 거, 공격하고 싶으신 질문 있으시면 아니 충분히 아, 잘 이해가 네. 되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로봇이냐 제약바이오냐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광고 잠깐만 듣고 와서 이야기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함께해 주세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화려한 이슈 배틀 시간이고요. 오늘 진짜 업종이 좀 화려합니다. 로봇이냐, 제약바이오냐. 사실 두 분 다 이 두 섹터 좀 좋게 보고 계신데 우선순위를 가지고 좀 고민을 그렇죠. 각자 하셨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로봇이 좀 먼저인 것 같다. 난 제약바이오가 먼저인 것 같다. 각자 열띤 근거를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사실 큰 주제가 다가오는 트럼프 시대 악재를 피할 업종은 이런 주제 하나씩 이제 갖고 와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시대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또 이야기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로가 또 서로에게 질문할 네. 수 있는 기회. 사실 그래서 진짜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당장 현실이잖아요. 미래를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당장 다음 주 트럼프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트럼프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실제 그 로버트 주니어 분이 네. 백신 무신론자잖아요. 무용론자시잖아요. 맞아요. 네. 네. 뿐만 아니라 그 예하에도 사실 이 헬스케어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트럼프 사람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꼭 제약바이오와 트럼프 트레이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립니다. 네. 네. 제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두 가지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주요 인사와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셔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그 주요 인사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지금 뭐 반스 부통령, 그다음에 비백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그 반스 부통령이 이제 벤처 캐피탈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벤처 캐피탈을 근무할 때 투자를 했던 내용을 보면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다양한 산업에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백은 트럼프 정부 효율부에 일론 머스크랑 같이 이제 공동 내정이 되신 분인데 이분은 하버드에서 생물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 회사에서 제약 바이오주 투자를 담당을 하셨던 분이고 그 로이반트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사업을 경영을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규제가 제약 바이오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반스와 비백이 제약 바이오 쪽에 좀 더 우호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백이 얘기를 했던 코멘트를 보면 그 FDA는 불필요한 규제로 혁신을 저해한다라고 얘기를 지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 효율부가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지명이 되셨던 보건복지부 장관 케네디 주니어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주가가 큰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이분은 이제 환경 변호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백신에 대한 음모론이 최근 인터뷰 내용을 보면 좀 바뀌었습니다. 예. 처음보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예. 백신을 원하는 모든 미국인이 이제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좀 완화적인 기조로 최근에 바뀌셨고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바이든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그 트럼프 1기 때 그 FDA 승인 건수가 누가 더 많았을까 생각해 보면 네. 트럼프 1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강한 미국 그리고 친기업 정책을 제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제약 바이오 산업을 저해할 만한 정책을 피시지는 않을 거다.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약값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이제 약을 제때 투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이제 빅파마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규제 절차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효율화하면 약값을 좀 더 낮춰서
그 보편적으로 이제 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얘기를 하는 거고 단순히 이제 뭐 관세를 올리고 약값을 올리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는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기술 장벽도 높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과 좀 다르게 보아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빅파마 대비 바이오 파마에 좀 더 유리한 규제 환경이 조성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쪽엔 좀 더 어쩌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리지널 대비 그러니까 약가가 저렴한 시밀러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좀 더 좋은 실적을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를 떠나서 이제 트럼프도 떠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빅파마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특허 만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M&A도 더 많이 할 거고요. 새로운 그 기술에 대한 되게 발빠른 대처를 지금 신속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 바이오 분야는 주목을 좀 계속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궁금한 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트럼프 얘기할 때 네. 중국 때리기. 그러니까 네. 중국을 굉장히 견제할 것이다. 이건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 네. 쪽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나라 뭐 반사수혜 이런 네. 얘기도 좀 있었는데 네, 이건 네. 유효한 겁니까? 그래서 작년 2024년에 CDMO 주가들 많이 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다음 주에 또 확실하게 나오겠지만 정책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출범되면, 네.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 나쁠 게 없다. 예. 그 중국과의 대립이 세질수록 바이오 쪽에서는 저희가 더 그리고 그 FDA 승인을 받을 때 중국 쪽이 껴있는 것보다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가 껴있는 게 또 승인을 또 그게 확실하진 않지만 작년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경쟁 구도로 가면 우리가 좀 유리하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끄덕끄덕하고 계신 네네. 이혁진 사장님도 네. 네, 사실 바이오라는 게 말씀 너무 잘해주셨어요. 바이오 기업들의 위기가 없으면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약가이나 IRA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텍들이 신규 바이오텍이 올라오면서 우리 바이오텍들한테 기회가 생긴 거거든요, 사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빅파마들의 위기가 우리나라엔 기회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25년도에 제일 오히려 기대가 되는 포인트들이겠죠. 그래서 로봇이에요. 예. 네. 계속 왔다 갔다 좀 네, 헷갈리고 네. 계시지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로봇을 네, 우선적으로 네. 주장해 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둘 다 좋게 보시는 걸 느낄 넘어가신 수 것 있어요. 같아요. 네. 그냥 방송 도중에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네. 예. 사장님도 그러면 추가 네. 질문 좀 해주세요. 네. 그 빅파마랑 우리나라를 비교했듯이 로봇도 이제 큰 기업들이 미국에서 로봇을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로봇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로봇 구도를 두 가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삼성전자는 성공해야만 한다. 두 번째는 이미 성공한 모델이 있다. 이 두 가지인데, 예. 그러니까 하나 삼성전자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예. 자, 첫 번째로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에는 본업이 중간재죠. 네, 사실 저번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삼성 전기로 카메라 여러 가지 이제 중간재들 최고 고객사는 아시죠? 어디겠? 어디요? 최고 고객사 제일 많이 삼성전자의 중간재를 쓰는 디바이스는 고객사는 애플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거죠. 갤럭시입니다. 갤럭시, 애플과 갤럭시. 즉 삼성전자의 이 본업이라고 하는 업태를 잘 보시면 자기가 시장을 뚫을 수 있는 최고 하이엔드 모델을 만들고 거기다 공급하는 모델이에요. 거기 라이벌들한테 거기도 공급하는 거죠. 예. 예, 이게 삼성전자가 전성기를 지났을 때 나왔던 모델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다음은 안 나왔죠. 그래서 로봇이 필요한 겁니다. 로봇의 전용 반도체, 로봇의 뭐 카메라라든지 인지 센서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고자 하는 게 저는 삼성전자 업태를 감안한 진짜 본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는 삼성전자가 성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공한 모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산이에요. 이 사족보행 고스트 로보틱스가 제가 봤을 땐 전 세계 1등이에요. 예. 제가 그러면 납품한 국가들을 이제 수주처가 국가니까요. 예. 네, 일본 자위대, 독일군, 미군, 영국군. 아, 그래요? 네, 이스라엘도 참전했습니다. 오. 이 참전 얘기하시던데 그게 고스트 로보틱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이 국가를 말씀드렸는데 소름 끼치는 건 모두 나토예요. 네. 나토의 표준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머스크가 올해 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예. 바보 같은 F-22, F-35 뭐 이렇게 맞아요. 공격했잖아요. 예. 그게 왜 바보 같다고 했냐면 다 드론 가지고 싸우는데 왜 전투기 하냐라는 거예요.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어. 자, 이 머스크가 한 얘기는 방산 효율화이기도 하지만 컨버팅에 생각해 보면 무인화라는 겁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최대 수혜주는 저는 무인화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미 무인화에 대한 사족보행 로봇 1등은 고스트 로보틱스인데 자, 그럼 마지막 남은 미션은 자, 했어요. 이미 수준했어요. 그럼 앞으로 늘어날 것인가? 아주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중국의 유니트리라고 하는 로봇 기업이 있습니다. 유니트리는 이미 리테일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를 해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예. 자, 그리고 사족보행 방산용으로 양산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나토 국가 준비해야 되겠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예. 고스트 로보틱스. 어. 예, 그게 마치 우리나라가 대주주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는 성공해야만 하고 방산 로봇은 이미 성공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로봇은 갈 수밖에 없다. 예, 제 종목을 찍지 않으니까 이 정도 세게 얘기해도 되지 네,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틀리면 죄송하다. 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차장님,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얘기할 네. 때 항상 기대감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래서 돈 벌어? 그래서 실적 나와? 그래서 숫자 찍혀? 네. 이걸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순서잖아요. 예, 예. 지금은 어떤 단계예요, 로봇은? 아, 지금은 휴머노이드는 뭐 아직 리서치 기간 상황이니까 형편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단서가 있어요. 협동 로봇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시총이 7조를 찍었습니다. 매출액은 40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PSRR 기준으로는 계산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스톤 다이나믹스의 매출액은 최소 올해부터는 두산 로보틱스 그 이상은 될 것 같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아직까지는 낮은데 그거보다 더 낮아요. 또 낮은데 삼성전자의 추가 수주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은 고스트 로보틱스의 매출액은 이미 지난해부터 두산 로보틱스만큼은 찍었고요. 올해 수주가 나면 그 이상이 될 텐데 사실 7조라는 거를 감안하면 앞으로 업사이드는 제가 말씀드린 세 기업 모두 높은 거죠.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건 우리나라의 마법이 있어요. 수급 마법. 5조입니다. 5조. 네, 5조의 마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MSCI 편입이 됩니다. 편입권에 가시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기계적인 수급이 들어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들의 상당수가 이 턱걸이에 있어요, 지금 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것 자체가 수급을 빨아들이는 요인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가가 로봇 같은 경우에 다 버텀 밸류가 없으니까 네. 변동성이 높은데 버텀 밸류가 없어도 버텀 수급이 있으면 주가는 네. 지지가 됩니다. 아. 네, 그게 또 마침 올해다. 아.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 차장님께도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네. 부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궁금한 걸 이제 다 속도 내서 좀 여쭤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의 트렌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작년 내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비만, 네. 뭐 당뇨, 네. 뭐 이런 부분들, 뭐 ADC, 뭐 이렇게 네. 쭉쭉쭉 가고 있는데 올해 트렌드는 변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순서 우선순위라도 좀 바뀔까요? 어떨까요? 큰 줄기 좀 짚어주세요. 작년에 그 키워드가 올해도 지속이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네네. 지속이 되는데 조금 변형이 생긴 지속입니다. 그게 궁금해요. 네네. 그 작년에 이제 그 비만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어느 회사가 체중을 같은 시간에 빨리 낮출 수 있느냐. 그 체중 감량에 포인트를 뒀다면 올해 비만의 키워드는 편의성과 확장성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비만과 이제 ADC도 똑같이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제가 좀그 바이오 쪽에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데, 제가 이걸 좀 중학교식으로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게 좋아요, 많이 좋아요. 고민을 네, 해봤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짧게 이제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일단 항암제 시장을 보면은 항암제는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가 있고 이게 1세대는 화학 항암제인데 부작용이 정상세포, 암세포 다 죽이는 부작용이 있고 2세대 항암제는 이제 타겟으로 하는데 그게 타겟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너무 축소가 되어 있어요. 3세대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고 제가 이 기초를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캡처해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게 편리하게 되실 것 같아요. 참고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첫 번째 ADC 항체 약물 적합체 이게 올해도 연구가 되고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요 중간에 요 항체와 약물을 같이 이렇게 링커로 결합을 해서 항암제를 투여를 하면 암세포에만 가서 요 링커가 끊어지면서 요 약이 그 암을 죽이는 이 개발을 지금 되게 속도를 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적해서. 네. 올해도 요 ADC 항체 약물 접합체를 네. 이용한 항암제 시장이 또 올해도 활성화될 거다. 그리고 요거는 암세포에 맞는 카트티 세포 치료제인데 이것도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운 요 용어들을 좀 보시면서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편안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유한양행이 지금 상반기에 기다리고 있는 게 VC로 맞는 거를 SC로 그 허가를 받는 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예, VC는 이제 깊은 그 정맥에다가 네. 약을 6시간 이상 동안 맞는 건데 이거를 피하에다가 5분 정도 맞는 걸로 단축을 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올해도 연구가 이제 이상 3상으로 나올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알고서 보시면 좀 더 투자하기 쉬우실 거고 또 중간에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와 퍼스트 인 클래스가 있는데 네. 이제 약물이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생각을 해보면 약간 두 개가 헷갈리실 거예요 단어가. 근데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가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OS 이거는 치료를 하면서 사망까지 전체 생존 기간인데 요게 이제 길수록 좋다. 이것도 최근에 유한양행이 데이터를 발표했고 제가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비만인데 비만은 이제 편의성과 확장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존에는 주사제로 맞는 걸로 했다면 이제 먹는 걸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게 이게 먹는 건데 먹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흡수율이 지금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맞는 왜냐하면 거보다. 위에서 소화가 돼버려서 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펩타이드 기반 약물이 있고 비펩타이드 기반 저분자 약물을 이제 구분을 해서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경구 이렇게 중간에 먹는 것만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네네. 일라이 릴리, 파이자, 노보노디스크, 로쉐 이렇게 등등등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이슈는 이걸 누가 더 빨리 임상을 성공을 해서 좋은 데이터를 내보내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또 포인트가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확장성 보시고 그다음 먼슬리 제형 얼마나 자주 먹지 않으면 얼마나 자주 주사를 맞지 않으면 될까 이거를 또 연구를 간격. 하고 있어요. 네. 예, 주사를 맞는 네. 간격을 먼슬리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암젠이 1개월 장기 지속형 이중 작용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확장성에 대해서 한 번에 보여드리는 표예요. 우리가 이 약이 어디에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당뇨에 대해서 하다가 당뇨로 이제 투여를 하다 보니 체중이 잘 빠지네 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이 부분이 그 제약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알츠하이머 병이랑 그다음에 메시 치료제라고 해서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그리고 심혈관 질환 이쪽에까지 지금 치료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확장성에 주목을 해서 올해는 제약 바이오를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과 이어지는 거지만 좀 편의성, 확장성 이런 부분이 올해를 좀 가릴 것 같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냐 로봇이냐 제약바이오냐 오늘은 처음으로 유튜브 투표를 통해서 저희가 갈라보겠습니다. 승자 화면으로 비춰주세요, PD님. 자, 이혁신 차장님 로봇. 누구.
네네. 네. 예. 이럴 수가. 네, 어쨌든 네. 바이오가 이기길 기원합니다. 예. 로봇이 승자가 네네. 됐습니다. 근데 사실 두 분 다 좀 막상막하였어요. 많은 네, 사실 분들께서 지금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두 섹터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 많았어요. 예, 예. 네. 둘 다 갖고 있으니까 아무나 이겨라 이런 분들 그러니까요. 네. 채팅으로 봤거든요. 자, 이혁진 차장님 감사드리고 신소정 차장님도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로봇과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고요. 지금 시장이 보합권에서 눈치 보기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피가 0.16% 약보합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내일도 저희 해외 주식 얘기하는 시간인데 함께 해주실 거죠? 아, 네, 너무 재밌겠네요. 네. 예, 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